금융 시스템 위기라든가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낮은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하반기에 현재보다는 둔화될 것이고 한국 경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유럽의 경기가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에서 수혜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 경기가 반등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 수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 중심으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구나. 네, 이사님 오늘 처음 오시는데 금융시장과 주식시장 여러 가지 좀 이야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퍼스트 퍼블릭 은행 파산했잖아요. 네. SVB 이제 사태 전까지만 해도 많이 들어보지 못한 은행이긴 한데 좀 혹시 어떤 은행인가요? 사실 그 SVB, 즉 실리콘밸리 은행과 기반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즉 샌프란시스코 중심에 있는 이제 미국의 중소형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SVB와 더불어서 사실 그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은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통상적으로 놓고 보면 그냥 중소형 은행 중에 하나였고 기반 자체가 실리콘밸리가 좀 비슷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은행이 파산한 배경도 실리콘밸리랑 뭐 흡사하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사실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통상적으로 최근에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강했고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최근에 금리 좀 올라가고 경기도 얼어붙으면서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동시에 좀 영향을 받은 은행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고객들이 이탈을 했었었고 남아있는 고객들 중심으로는 다 예금자 보호법이 되는 그런 사실 고객이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파산하기 전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투자자분들께서는 여전히 이런 어떤 은행들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부족했을 거고 특히 이제 예금들을 대부분 우량은행으로 옮겼겠죠. 조금 더 큰 은행으로 아무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올해 파산한 미국 은행들 제가 찾아보니까 그 자산들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파산한 25개 은행 자산보다 많다고 하던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충격이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사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조금 전 차이를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은행 자체가 파산한 거지 사실 그 고객들 자산이 부실해지거나 이런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은행들이 파산을 했다고 하지만 파산하면서 이 은행들이 갖던 모든 자산은 또 고스란히 대형 은행에 많이 인수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들 은행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자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국채거나 또는 MBS라고 불리는 주택 저당 채권이거나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은행들 파산할 때 가지고 있던 부실 자산은 완전히 휴지였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제가 볼 땐 동일시하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사실 이 충격을 얘기를 하려면 은행 간의 충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상 제일 위험한 게 신용 경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008년 금융위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용위기하고 같은 얘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신용위기를 하면 미국을 비롯해서 그 신용위기가 일어난 국가들 자체에서 사실 은행들끼리 돈을 못 빌리고 또 개인도 돈을 못 빌리는 즉 우리 뭐 사람으로 얘기하면 심근경색 같은 즉 돈이라는 것 자체가 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은행이 심장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심근경색에 걸리면 심장이 멈춰서 피가 안 돌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신용경색이라는 것 자체는 돈을 돌려주는 은행의 기능이 마비돼서 우리가 하는 시중에 기관이나 또는 뭐 기업들 또 개인들한테 돈이 돌지 않는 현상들을 말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은행들이 비록 파산하긴 했지만 부실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시중에서 지금 돈을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전보다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진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빌리고 또 은행을 예금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사실 이전에 있던 금융위기와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 동일시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사님께서는 이게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융 시스템 위기로까지 뭐 간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위기로 가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부실 자산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실 자산뿐만이 아니라 이 부실 자산과 관련해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 부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은행뿐만 아니라 그거를 갚아야 되는 소비자들이 네. 또는 대출자들이 네. 직장을 잃거나 네. 그렇죠? 이래가지고 그 돈을 갚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야 네. 금융위기로 발전하는 건데 2008년과 지금 비교해 보면 이 두 가지 부분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 때는 미국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 자체가 네. 말 그대로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제일 등급이 떨어지는 쉽게 말하면 진짜 부실 주택담보대출이었던 거죠. 그러니 서브라는 표현이 붙었을 거고 이런 부실 자산을 가지고 있었었고 또 거기에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돌변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이 또 내가 돈을 갚지 못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자산이 더 부실화되는 네. 그리고 이 부실 자산과 관련해서 여러 은행들이 동시에 파생 상품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네. 전염이 됐던 사례가 2008년에 금융 시스템을 건드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로 현재 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가 우량 자산이라는 미국 국채라고 하면 뭐 최우량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량 자산이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 사실 부실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물론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중간에 팔게 되면 미실현 손실이라서 이런 거 발생할 수 있지만 만기까지 들어갈 때 문제가 없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각 은행들 간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렇죠? 각자 우량 자산을 들고 있는데 이 은행이 파산하고 온다고 해서 이 은행이 꼭 파산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옛날에 우려만큼 벌어질 거냐. 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연준의 그 내용에서도 보면 네. 사실 파월 의장이 앞으로 경기와 관련해서 당신 스스로는 미국 경제가 둔화되거나 네. 또는 나쁘게 본다라도 얕은 침체 정도일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댔어요. 실업률이 요즘 현대 시대 들어서 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이전만큼 대단히 실업률이 발생할 것 같진 않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표현으로 그대로 빌리자면 돈을 갚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여전히 직장에 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네.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과연 2008년과 비슷하게 이게 금융위기, 즉 시스템 위기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참고로 이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위기는 주기가 40년 주기입니다. 보통 2008년에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있어야 되겠죠. 네. 예, 현재 오는 것 가지고는 사실 뭐 일반 이런 어떤 은행들과 관련해서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무슨 네. 금융 시스템 위기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생각했던 금융 뭐 불안까지는 되겠지만 이게 무슨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낮은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파월 연준 의장이 얕은 침체 정도까지 멘트를 했다고 했는데 실업률이 근데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실업률은 왜 높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걸까요? 지금 그 미국 시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모두에서 특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사람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졸트라는 데에서도 고용 구직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전쟁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부족했던 사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놓고 보면 경제학에서 항상 사람이 조금 잉여, 즉 남아도는 현상들이 있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렇잖아도 남아도는데 내가 더 안 좋아지니까 사람을 잘라야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지금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 밖에 나가 있던 기업들이 또는 우리가 알고는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일자리는 계속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반해서 사람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우선 우리가 알고 코로나로 110만 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예, 돌아가셨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전 대통령, 즉 트럼프 이후 때부터 이민을 안 받으면서 또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이 이민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 허드렛이라는 서비스업 관련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술적으로 50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사람이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사람을 자르고 싶어도 일부에선 자르지만 일부는 사람이 부족하고 또 잘린 사람들도 해고된 사람들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앞으로 고용시장이 좀 둔화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둔화되는 것 목표를 사람을 많이 해고하고 있는 쪽에 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일자리들, 새로 생기는 일자리들의 수를 줄여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일자리의 균형을 맞춰가는 쪽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면 이전만큼 사람들이 정말 대량으로 실업이 발생을 해서 그 자체가 현재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더 부실하게 만드는 이런 걸로 연결되는 고리는 이번에는 많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제롬 파월 의장도 사실 저와 똑같은 얘기를 공식적으로 그 질의응답에서 했기 때문에 뭐 저를 못 믿을 수는 있겠지만 제롬 파월까지 못 믿진 않을 거란 점에서 한번 우리가 이런 점들을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제롬 생각합니다. 파월을 못 믿으면 뭐 이 시장에 사실 그렇죠. 믿을 사람은 할게 없죠. 아무도 없죠. 네. 저희 팀들은 뒷백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4월 초에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인해 오히려 금융위기는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이사님께서 코멘트를 딴 데서 하셨던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사님은 지금도 뭐 같은 생각이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둔화되면 둔화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없어진다는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전에 있었던 자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에 있는 미국 은행들이 들고 있는 자산은 미국 국채라는 거죠. 미국 국채나 MBS, 즉 주택저당채권은 금리가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오히려 우량 자산으로 변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채권은 금리 인하기에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만기까지 들고 가면 원래 원금에 대해서 이자까지도 주지만 금리 인하기 때는 또 중간에 매각할 경우 이득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하고 다른 게 이전에는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 자체가 대량 실업이 발생을 해서 이 대량 실업으로 인한 해고자들이 기존에 있었던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서 그게 부실자산으로 변해서 문제가 됐던 건데 이번에는 자산 자체가 미국 국채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이없게도 미국에 있는 은행들은 현재 들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우량해지는 이런 역설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경기 둔화는 경기 자체는 둔화가 맞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금융위기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진다는 역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대부분 우량 자산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리고 실업률도 높지 않을 것이기 예.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그 파산할 수 있는 미국의 은행의 숫자는 좀 더 남아있다고는 보세요. 그래도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런 불안함들이 있을 거고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자체가 또 여전히 파산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여전히 중소형 은행을 거래하는 게 좀 되게 좀 불안해. 그러니까 조금 더 가보자라고 해서 몇 개의 은행이 더 그럴 가능성은 있겠죠. 몇 개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뭔가 금융위기로 비화가 된다거나 또는 금융 시스템을 건드리는 것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은행 정도가 만약에 이런 일이 터지면 이거는 위험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아무래도- 중소형 은행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문제는 없다고 네네.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커다란 은행, 예를 들면 JP 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이런 초거대 은행들이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은행들은 이런 자산들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사태의 또 핵심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토드 프랭크법이라 그래서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금융 규제가 엄청 심하게 가해져서 이 친구들이 부실 자산에 투자를 할 수도 없지만 웬만한 투자 행위도 굉장히 많이 제약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대형 은행 중심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중소형 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풀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들이 풀어준 규제를 통해서 사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출을 많이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더 취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게 또 피해가 또 부담이 되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뭐 사실 그 사업용 부동산 얘기도 제가 업계에서 최초로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그 얘기했었을 땐 다들 무슨 뭐 뜬금없는 소리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얘기했었거든요. 앞으로 문제가 터지면 이쪽일 것 같습니다라고. 사람들은 왜 뜬금없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런 위기를 얘기할 때가 아니었었죠. 그 당시에는 경기 침체라는 게 화두였었을 때였었고 또는 미국의 일반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주택 시장이 크게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으셨었습니다. 근데 잘 기억하시다시피 미국의 일반 주택 시장, 즉 우리가 아는 개인들 관련된 주택 시장은 가격이 떨어진 건 맞지만 잘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 시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2008년 이후로 그 뜨거운 맛을 본 뒤에 대부분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다 보니 우리나라는 변동금리죠 거의 다 대부분. 그래서 문제가 좀 피해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긴 하는데 당장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거의 17%가 갔던 공실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투자를 했던 건데 우리가 보통 상업용 부동산 얘기하면 리츠를 떠올리시면 편하거든요. 그러면 리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대부분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쪽이 변동금리인 경우가 많고요. 올해 내년에 이것과 관련돼서 만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이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그 돈을 빌린 이 대출자들이 이 차원 발행을 좀 더 낮게 할 수 있느냐, 즉 낮은 금리에서 차원 발행이 가능하면 이 위기는 없어지지는 않지만 사실 당장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고 좀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차원 발행되는 시점에 현재 있는 시중금리가 대단히 높다라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든 아니면 일반 개인 주택과 관련된 30년 모기지물이든 또는 학자금 관련 이런 그 금리든 이 모든 것들은 다 미 국채 10년물하고 똑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 계속해서 아래로 향하고 있죠.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이 대출자들이 차원 발행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해지는 쪽으로 방향이 흐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연말로 갈수록 이 금리는 생각보다 많이 낮아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물가도 많이 잡힐 거고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면 현재보다 더 낮은 금리에 있다라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장 무슨 문제가 된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또 외부의 상황에 또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데 뭐 타격 같은 거 없을까요? 우리나라 한국의 은행들은? 사실 현재는 직접적인 타격은 없고요. 다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투자해 놓은 게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증권사들이 좀 타격 또는 연기금을 비롯해서 각종 기금들도 이전에 미국과 관련해서 대체 투자라고 보통 그러죠. 그러면서 미국에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은행 쪽보다는 증권사 쪽에 일부 제가 볼 땐 부실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저희는 그런 게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없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 혼나는 거 아니죠? 대답하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우린 있다 없다를 모릅니다, 여러분. 연인 미국 은행이 이제 파산으로 미국 경제가 어쨌든 좀 흔들리다 보니까 동쪽에서 뭐 중국과 사우디, 이란의 행보가 좀 심상치 않다고 하던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런 편가르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이번에 러시아 전쟁을 보고 나서 향후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사례를 한번 들어드린다면 이번에 러시아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전 세계 서방 국가들이 에너지 수입도 끊어버리고 또 혹시 에너지를 수출했다고 해도 흔히 얘기는 스위프트, 즉 금융결제망에서 퇴출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에너지가 문제가 되는데 향후에 뭐 그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데 뭐 대만과 관련해서 정말 불편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일단 에너지라든가 이런 수입을 막아버리겠죠. 근데 최근에 사우디라든가 이런 국가를 통해서 그런 어떤 그 발판을 마련해 놓은 거죠. 무슨 일이 생겨도 사우디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쪽으로 이미 약속이 된 것 같고, 결제를 달러가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위안화로 했다고 스위프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때문에 금융결제망에서 퇴출될 경우도 결제가 안 된다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위안화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관련 국가들과 사실은 이제 뭐 서로 간에 이제 편먹기를 한 거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럼 중국 이들 국가한테도 많은 경제적 이득을 줬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우디하고 척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겁니다. 미국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추진하고 있는 게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원유 관련해서 앞으로 내가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원유에 대한 의존도만 줄이는 상황에서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나중에 내가 원유를 안 쓸 때 미국이라든가 글로벌에서 원유를 옛날보다 덜 쓸 때 앞으로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먹고 살 것과 관련해서 요즘 많이 나온 얘기가 그게 네옴시티인데 그렇죠? 보통 이제 사우디 2030 프로젝트라는 게 원래 정식 명칭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 즉 유가를 더 내리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니 뭐 당신들은 나중에 원유도 안 쓴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원유를 안 쓴다를 때를 대비해서 지금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싶은데 그것도 방해해.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손을 벌려준 거죠. 내가 당신들 거 사주고 막 그럴 거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중국과 손을 잡게 되는, 결국 경제적인 것과 향후 먹고 살 거를 대비해서 중국과 손을 잡지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제가 볼 땐 이렇게 뭔가 양쪽으로 갈리는 그런 걸로 귀결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좀 지속될 확률이 높겠네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보면 미국은 사우디한테 주는 건 없는데 하라고 하면 누가 얘기를 듣겠어요. 그래서 남미도 미국 얘기를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얘기를 듣지 않는 국가들은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당신들 얘기를 들어주면 당신들 나한테 뭔가 줄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주는 건 없고 항상 하지만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그동안 미국이 사우디라든가 중동 국가들을 했던 모든 정책들을 보면 사실 안타깝게도 조금 신뢰를 가질 만한 정책은 아니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차라리 중국이 어떤 국가인지 뭐 자기들 하더라도 어쨌든 경제적 이득은 주니까 네. 그럼 굳이 손을 잡는다라면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작년 뭐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도 뭐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키워드, 뭐 경기 침체 이런 건 뭐 신문에서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엔 그래도 2023년 뭐 낙관적으로 보시는 경제학자분도 있고 하던데 이사님은 지금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같이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그 한국은행 총재가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서 4월 초에 했던 인터뷰를 보면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즉 현재 상황에서 미국 경제를 놓고 보면 미국 경제는 하반기에 지금보다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현재보다는 하반기에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기 회복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있겠죠. 그렇죠. 또 거기다 최근에 금융 불안에 따른 영향이 아무래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보다는 조금 더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사실 굉장히 타격이 컸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중에서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돈을 안 풀었어요. 얘네는 뭐 보조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될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미국 경제는 하반기에 현재보다는 둔화될 것이고 중국 경제는 속도에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좋아진다는 데 이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양대륙이 달라졌었을 때 글로벌 시장도 다르게 움직일 것이고 동시에 한국 같은 경우는 한쪽이 안 좋지만 또 다른 수출의 한쪽인 중국이 좋아진다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우리는 아직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지금보다는 하반기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특히 여기에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원래 반도체 감산을 할 때는 경기하고 원래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가 둔화되기 전에 먼저 선감산을 했죠.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려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점에 감산에 대한 효과가 본격화로 드러날 때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통상적으로 감산하면 덜 빠지긴 하지만 이 감산에 대한 효과가 숫자로 확인될 때 정말 재고가 많이 줄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대세 상승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게 맞물려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중국 중심으로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것이고 미국은 안 좋아지긴 하지만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는 좋아지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 얘기에 동의를 하는 거죠. 이사님 답변에서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첫 번째부터 여쭤보면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코로나 때 돈을 풀지 않았네? 우리나라 풀었고 미국 풀었고 중국은 왜 안 풀었네?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뭐 사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돈을 안 풀었었고 그 덕이라고 좀 하면 그렇고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에 있는 뭐 흔히 식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안 좋아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걸 확인하려고 이번 달 말에 중국 탐방을 갑니다. 이번 달 말에요? 이번 달 말에 중국 탐방을 가서 제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 많은 이제 상점들도 다 돌아볼 거고 또 한국에 있는 뭐 기관들도 많이 만나 뵐 거고 또 중국의 여러 증권사들한테 세미나도 의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질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알아볼 것이 있는지 좀 더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갔다 올 생각입니다.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예, 좋습니다. 예. 두 번째는 삼성전자 말씀하신 대로 최대 25% 감산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럼 주가 전망은 좀 아까 말씀해 주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또 향후에 수요가 어디서 생길지 모른다는 점에서 모르지만 감산만 놓고 보면 이전의 데이터를 그려보니까 일단 처음에 감산하겠습니다라고 돌입을 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 보니 올리는 힘은 없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시키는 건 조금 많이 제한이 되더라는 얘기죠. 다만 현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금융 불안 때문에 둔하다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뭐 단순히 여기서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뭐 크진 않지만 약간의 조정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통상적으로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본격적으로 오르는 것은 수요가 있었을 때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땐 더 많이 오르고 그것보다는 아마 여기부터는 이미 20% 감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분기 정도는 아마도 현재 21주 재고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정상적인 게 한 5주에서 4주 정도인데 요 재고가 아마 한 분기 정도는 그렇게 생각보다 유의미하게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 때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그 다음 분기 정도가 돼서 정말 많이 감산에 대한 효과 때문에 재고가 정말 눈에 띄게 줄었고 이게 숫자로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대세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올해로 치면 뭐 3분기 정도? 3분기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상하죠. 뭐 감산은 오케이인데 왜 감산만 가지고 저렇게 주가가 오를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일단 감산이 많이 되고 나서 재고가 많이 줄어들면 이제는 그러면 수요가 있는 쪽에서 어쨌든 물량을 좀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렇게 공장 자체가 서게 되면 재가동 시점까지는 7, 8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먼저 감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해 수요가 생겼을 때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는 없고 수요는 늘어난다고 하면 가격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뛸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3분기 정도에 즉 유의미하게 지금 재고가 확실히 크게 줄었습니다. 숫자 나오면 그때부터는 제가 볼 때는 전자는 안심하고 제가 볼 때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경기 침체를 의도적으로 만들 순간이 왔다 뭐 이런 코멘트 하셨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경기 침체가 일정 부분이 와야 이게 이제 미국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 의도적인 건 얕은 침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깊지 않은 침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되어야 현재 있는 금융위기가 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겁니다. 연준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연준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도 문제죠. 왜냐하면 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현 수준보다도 더 높은 금리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00%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아까 배제했었던 그런 금융위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그러면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도 조금 의도적으로 지금 이 정도 레벨로 하면 안 되네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해서 조금 더 금리를 예상보다 더 많이 올려서 경기를 일정 부분 약간 톤다운을 시켜놓으면 전체적으로 내가 향후에 더 많이 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금융위기 가능성은 막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약간의 경기 침체 이런 정도가 되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또는 우리가 미 국채 같은 경우가 금리가 내려가면 보다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국채는 우량 자산으로 변하는 거고 사업용 부동산은 롤오버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향후에 안 좋아질 대단한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는 거라는 점에서 경기 침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최선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나 차선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아주 큰 위험들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제가 볼 땐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는 경기를 조금 더 톤다운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좀 연준에서 의도하는 바가 얕은 경기 침체 정도는 그래야지 더 큰 위기가 안 온다. 그렇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죠. 뭐 어설프게 경기에 대응했다가 진짜 물가가 다시 오르기라도 하면 뭐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고 누가 봐도 이 정도 금리에서도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위기가 생겼는데 더 높아지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금리를 더 안 올리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자들이 볼 때도 아니면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야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금리 올려 라는 어떤 당위성이 있다라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저절로 사라지는 거니까 결국 그러려면 우리 눈에서 우리 또 귀에서 경기 침체란 단어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어야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지금 얕은 경기 침체를 뭐 어느 정도 유도하는 게 있다면 사실 그게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거일 텐데 경제 위기가 오는 뭐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금융 위기가 올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누가 보더라도 실업률하고 연관이 굉장히 큽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금융 위기가 온다라는 얘기는 현재 금융권의 부실이 커진다라는 의미하고도 같은 걸 거고요. 금융권의 부실이 커지기 위해서는 결국 대출해준 자산들이 부실해지는 건데 대출해주는 자산이 부실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돈을 갚지 못하는 유일한 조건은 내가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직장에 내가 다니고 있으면 힘들어도 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에 있었던 이제 연준 발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혹시 경제에 중요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고, 투자하는 분들이 주목할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보면 연준이 되게 헷갈리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이 금리 인상이 끝인 것처럼 했는데 뭐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도 해놓고 일단 금리 인상은 얼마나 했었죠? 이번에 0.25%포인트를 한번 했고요. 더. 예. 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에서 5.25 이렇게 이제 밴드로 돼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올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명서 문구라든가 아니면 파월 의장의 네. 성명서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상 이번에 금리 종교를 얘기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아, 진짜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전에 썼던 성명서 문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네네. 이런 어떤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 추가적으로 약간의 어떤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는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네. 요번에 이 문구를 삭제를 했고 그리고 당신 스스로 질문에서도 요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요 삭제가 의미가 있다고요? 예, 삭제가 의미가 있다. 이 얘기 뭐냐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앞으로 동결할 건데 대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다만 이렇게 할 건데 그 조건이 있다. 그게 결국 데이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긴 할 건데 거기와 관련된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다. 네. 반대로 얘기를 하면 6월에 FOMC 있을 텐데 그때까지 데이터들이 유의미하게 좀 꺾여준다라면 그냥 동결로 봐도 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예전에 그 클라리다 부의장이라고 연준에 계셨던 분 얼마 전까지 있었었잖아요.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어요. 뭐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연준이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게 했는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연준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번에 동결이 맞고 경기 보고 하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시장에서 만약에 이번이 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앞서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끝이기도 한데 만약에 다음 달까지 금리를 동결하되면 피봇에 대한 기대가 훨씬 먼저 생기나 봐요. 그렇죠. 즉, 예, 정책 전환.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안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섣부른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는 막아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러려면 정말 금리가 동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6월까지 가봐야 아는구나라고 해서 투자자들한테 좀 시간을 벌고 대신에 나중에 6월이 됐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도 유의미하게 꺾이면 그때는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최소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판단들이 많이 나오면 과대 긴축이 과소 긴축보다 낫다. 조금 더 과대하게, 좀 더 과하게 긴축을 하는 게 나중에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둘 다 손해가 나더라도 손해가 덜하다라는 쪽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동결로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셔도 오늘 미국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였었냐면 만약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있고 물가가 더 올라갈 거라면 유가가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겠죠. 이미 시장은 경기 둔화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우디나 아니면 우리가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한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60불대로 내려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동시에 그것만 그랬습니까? 환율 시장에서 달러도 대단히 약세였지만 오늘 원화는 대단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즉 달러가 큰 폭으로 내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연준은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찰떡같이 이번에 동결이고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얘기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사님도 지금 6월에는 동결한다고 보시는 것 같은 네, 맞습니다. 이번 달을 끝으로 해서 저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이 금리를 잘못 올리면 즉 과대 긴축을 하면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4.75에서 5.0 그러니까 바로 이전에 직전 그 정도 수준이 적당할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번 정도 더 올리긴 했지만 근데 이제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야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5.5, 6%도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 상황에서는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더 안 올려도 되는 게 연준이 오늘 설명서를 발표하면서 이 질의응답에서 또 유의미한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래서라도 동결로 보는 게 현재 있는 이 금융 불안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여기서부터는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현재는 금융 불안으로 인한 금융 긴축, 즉 대출에 대한 어떤 태도가 되게 타이트해진 점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금리를 더 안 올려도 되를 사실 우회적으로 표현해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 때문에 경기를 조금 더 안 좋게 만들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이 금융 불안 때문에 경기도 조금 더 안 좋아질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까지 있는 마당에 굳이 거기서 불을 땡겨서 더 경기 침체를 완전히 크게 만들거나 금융위기로 가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굳이 내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입니다를 우회적으로 좀 편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피봇은 언제쯤 보시나요, 이사님은? 연준은 대놓고 올해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네. 이것도 좀 예전하고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건 없이 그럴 가능성도 올해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건을 달았어요. 예. 그 조건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할 예, 수도 이렇게 할 있다는 수도 거죠. 있다. 예.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조건은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서비스업 부분에서 그렇죠. 물가가 좀 내려가야 될 거고 두 번째는 현재 고용 시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고용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게 서비스업에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 사실 그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조건부를 내셨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완전히 올해 할 거냐 안 할 거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전과는 다르게 톤은 많이 낮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조건이 서비스 물가랑 고용 시장은 연관돼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에는 지금 서비스 물가도 저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이미 미국에서 그럴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게 미국에서 올해 대단히 지금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올 초에 1, 2, 3월 달 소비가 예상보다 대단히 좋았죠. 그리고 그 때문에 고용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지금 연준이 굉장히 좀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이 소비가 진짜 경기가 좋아서 한 소비냐 아니면 지난해 연말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이연된 소비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예컨대 저는 이연 소비라고 보고 있는 거고 즉 지난 연말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았던 걸 사람들이 1, 2월 달에 밀어놨던 소비를 한 게 마치 소비가 대단히 강했던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한두 달에 걸쳐서 나오는 이 소비 관련이나 서비스업 관련 지표를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조금 수그러들기 시작을 하면 사실 이연 수요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 말고도 지금 저축과 관련해서 지금 흔히 얘기하는 저소득층의 저축이 크게 줄다 보니까 이미 저소득층 중심으로는 소비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르면 고소득층 중심으로도 저축이 많이 줄고 있어서 이것도 이전보다는 소비가 조금 약간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면 이전만큼의 서비스업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는 서비스업과 관련된 물가가 조만간 유의미하게 고개를 숙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시기는 대략적으로 한 3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보통 해고가 이렇게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일반주들은 당신 해고입니다. 레이오프를 선언하면 60일 뒤에 나가라는 얘기고요. 뉴욕은 90일 뒤에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 3월 달에 생각보다 많은 해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4, 5월 달에 나온 고용지표가 그때 있었던 해고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그러니까 그때는 해고라는 얘기를 내가 듣긴 했지만 진짜 직장을 그만두는 건 지금부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만간 저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놓고 보면 향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아시겠지만 연방 선물 기금에서는 보통 지금 9월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연말 안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피복 가능성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가능성은 생긴 정도. 이미 투자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정도의 차이인 거고 뭐 연말에 조금 할 거냐 말 거냐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작게나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그럼 올해 피봇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그 소식을 좀 확정적으로 알았을 때는 점핑을 하겠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피봇을 했었을 때, 즉 금리를 올리고 유지하는 기간에서는 주가가 오른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실제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는 시즌에서는 지수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대부분. 그때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리를 많이 올린 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저는 현재 이번에 혹시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008년에 봤던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2000년도에 봤던 금리 인하의 큰 사이클이 아니라 95년에서 99년까지 있는 소사이클, 즉 금리를 한두 번 정도 내리는 보험적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추세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한 몇 번 정도 내리고 결국 못 내리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지금 고용시장이 이렇게 타이트하다면 실제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많이 안 높아지면 여전히 인건비는 많이 싸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시중의 물가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처럼 낮은 수준은 아니고 일정 수준에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해도 이전만큼 낮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그 케이스가 맞다면 시장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볼 때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네. 반대로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정말 큰 사이클에서 완전히 뭐 계속해서 거의 제로까지 또 1%까지 떨어지는 금리 인하라면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95년에서 99년의 일시적인 하락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어쨌든 한 번 더 금리 인상하면서 한국은행은 2번이었나요? 3번이어서 동결했었잖아요. 네. 지금 3.5로 해서 지금 금리 차이가 그럼 1.5 정도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1.75인데 한국은 괜찮은지라 한국이 뭐 당연히 근데 지금 몇 번 연속 동결했으니까 그렇다고 연준이 올릴 때서 올릴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이사님 의견은 궁금한데요. 우선 먼저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기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부동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미 임계점에 왔고 네. 그래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금리를 동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미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게 네. 정설이고요. 다만 한국은행도 이전처럼 금리를 쉽게 내리진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금과 피부과 관련해서 즉 정책 전환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게 생각해 보셔도 물가가 너무 높지 않나요? 최근에 외식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불과 2, 3년 전에 비해서 야 너무 비싸졌다. 네. 그렇죠. 진짜 어디 가서 뭐 하나 먹으려면 거의 지금 월급에 막 거의 뭐 몇 분의 1을 이렇게 옛날에 덜어 7,000원에도 먹어야죠. 동네에서 먹을 만한 거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네. 뭐 얼마 전에 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뭐 냉면 가격이 뭐 거의 2만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저는 둥지냉면을 그냥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과자를 너무 좋아해서 과자 물가에 되게 민감한데 과자를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과자 매니아고요. 네네. 근데 과자 가격이 최근에 한 봉지당 500원씩 올랐어요. 이거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와,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정말 주머니가 많이 얇아질 수밖에 없구나. 특히 이제 한정 같은 것도 전기세를 앞으로도 올려야 되고. 그럼 이제 우리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월급이 그만큼 오르지 않을 텐데 이 정도 물가면 사실 이전보다 살림이 더 많이 팍팍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가가 더 오르지 않게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너무 빠르게 낮추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뭐 물가는 그렇다 치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그렇게 되면 다 좋은데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더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미 1.75% 차이가 벌어진 건 시장이 다 반영이 됐고 항상 돈이 빠져나가는 그 이후에도 더 벌어질 거라면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도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달했다. 더 이상 올라지는 건 아닐 것 같으니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외국인들이 굳이 돈을 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향후 경제를 놓고 보면 미국 경제는 둔화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 경제는 그래도 반등 가능성이 높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여전히 높고 특히 우리나라 원화는 중국의 위안하고 똑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 한국의 원화도 동반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굳이 금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앞으로 볼 수 있는 환차익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라고 봤었을 때 돈을 빼나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극히 희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 올해 내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외국인들 한국에서 주식을 9조 원이나 샀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단순 금리 차만 가지고 돈을 빼나가는 건 아닌 것 같다. 향후에 환율에 대한 전망까지 감안을 해서 보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현 수준에서 오히려 외국인이 들어오면 들어왔지 나가는 그림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렇게 뭐 그런 위험한 상황이 없었으면 이사님은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했다고 보시죠? 해야 되겠죠. 네, 해야 해서 물가를 잡는 건 되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못한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러면 금리 인상을 못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단점은 있을 거잖아요. 부작용이다. 그런 건 당연하죠.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물가를 못 잡고 있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 물가가 맞는 물가냐 생각할 정도로 생각보다 아마 저희들도 그렇겠지만 지금 이걸 보시는 특히 서민분들이라면 더 힘드실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옛날만큼 임금이 오르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이 정도 물건의 가격들이 올라가면 생활 물가가 다 올랐거든요. 치킨 가격도 만만치 않죠. 요즘 난리였죠. 아, 그럼요. 치킨 가격 한번 이게 어디서 올렸다가. 제가 선진국을 가보면 네. 미국이라든가 선진국 가보면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선진국은 뭔가 내가 좀 사치를 부리려면 물가가 엄청 비싸요. 그런데 생필품은 너무 싸요. 싸잖아요. 예. 진짜 싸도 너무 싶을다. 뭐 제가 독일에도 여러 번 있어봤고 아니면 미국도 자주 가지만 이런 데서는 생활 물가는 너무 싸다요. 근데 우리나라는 생활 물가 자체가 비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뭔가 좀 팍팍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물가를 잡지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동안 이것 때문에 올리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물가가 더 올라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위기는 막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물가가 조금 더 오름으로 해서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네. 즉 부동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삶이 네. 이전보다는 조금 더 뒤로 후퇴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까지 환율을 봤었는데 환율이 어제만 해도 뭐 1,340원 정도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연말로 갈수록 저는 1,2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고 지금 이제 환율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우리나라가 수출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 특히 수출에서 25%나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줄고 있다는 점을 네. 가장 큰 이유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대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의 경기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현재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면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경상수지나 무역수지가 네. 흑자로 돌아설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화 같은 경우는 현 수준보다는 조금 더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고요. 또 여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입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유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했었을 때도 이런 것들도 이런 무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감안했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유라든가 원자재가가 낮아질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한국에 대한 경제가 그래도 현재보다는 좋아지는 쪽에 무게를 둘 수가 있겠다. 그걸 반영을 해서 이전만큼은 아니겠지만 1,300원대가 아닌 1,200원대 중후반으로 저는 워낙 강세를 띌 것으로 현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금 투자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졌더라고요. 네. 뭐 작년 하반기부터 좀 많아진 것 같긴 하고 그리고 금값도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결국 이제 현재 있는 시장을 반영을 한 건데 저는 가지고 있는 금을 대부분 좀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 지금요? 네네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있긴 하지만 항상 뭔가 우리가 수면으로 올라올 때는 그게 정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다만 저도 이전에 여러 차례 금을 전망을 해봤지만 의외로 정말 전망이 안 맞고 쉽지 않다라는 게 금하고 원유였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하고 네. 그래서 사실 금에 대한 제 전망은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가지고 있는 건 그냥 팔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고 네. 사실 제 전망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가실 건가요? 조만간 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하나 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미국이 또 역대급으로 빚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빚이 많은 건가요? 그래서 뭐 미국 신용등급 우려도 뭐 있다고 맞습니다.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뭐 미국이 항상 빚이 많았었고 네. 뭐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로 안 좋죠. 특히 코로나 때 너무나도 많은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빚이었거든요. 지금 GDP 대비 130% 이상 넘는데 올라오는 게 빚이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갑자기 거의 뭐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진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 빚이 많다 안 많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빚은 밑에가 성장률이고 위에가 빚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분수로 놓고 보면 아래가 커지는 게 되게 좋은 거죠. 네. 성장률이. 그러니까 우리 숫자로 얘기하면 2분의 1보다는 3분의 1이 우리가 부채 비율이 낮은 거잖아요. 2분의 1은 50%고 그렇죠. 3분의 1은 뭐 33%니까 네. 결국 미국은 지금 빚의 규모를 줄일 수는 없어요. 항상 어떤 국가도 보면 빚을 줄여서 갚은 적은 없고 허리띠를 졸라서 갚은 적은 없고 많이 더 벌어서 훨씬 더 많이 벌어서 내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현 상황에서 미국은 빚이 많긴 하지만 결국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둔화되고 있는 성장을 어떻게든 바꿔서 내가 앞으로도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뭐 리쇼어링이라든가 즉 밖에 나갔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오는 것도 미국의 현재 경제 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조업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균형을 가져가는 경제로 바뀌는 게 그런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 많이 더 벌어서 그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이 제조업이 생각보다 경쟁력이 큽니다. 조금 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 건 뭐냐면 현재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 첨단 제조업, 일반 제조업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인형 눈 붙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인형 눈 이런 거보다는 뭔가 배터리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또는 반도체 이런 건데요. 지금 미국과 관련해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제일 고민되는 건 뭐냐면 역시 비용 문제예요. 뭐 다 좋은데 중국은 정말 쌌었지 않습니까? 네, 저가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많은 기업들은 고민하는 게 야, 중국에서 저렇게 쌌는데 내가 굳이 중국이 아닌 미국에 들어갔을 때 그 수지 타산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요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겹쳐졌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최근에 인건비가 오른 겁니다. 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꾸 눈에 띄는 게 자동화죠. 그렇죠. 야, 저렇게 사람이 많으면 굳이 내가 사람을 쓸 필요가 있겠어?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우리 김작가 TV 오기 전에도 자랑스럽게 저는 배고픔을 못 견디기 때문에 이제 기소회라는 데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먹을 때 보니까 거기도 다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앉으면 여기서 톡톡톡거리고 뭐 이렇게 카드를 결제하면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미국에 있는 공장 대부분이 우리 옛날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스마트 팩토링이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엄청난 자동화, 무인화, 로봇화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많이 감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얼마 전에 테슬라 데이를 통해서 앞으로 전기차를 반값에 만들겠습니다 얘기한 게 허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비용을 엄청나게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사람이 없어도 되는, 즉 테슬라도 테슬라 로봇을 만들어서 이번에 테슬라 그 공장 만들 때, 차 만들 때 거기다 투입을 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게 몇 년 안에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미 공장이 돼 있는 데들은 근로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하면 AI도 발달해 있고 AI하고 로봇하고 결합이 되면 이게 생각보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동화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현 수준보다 비용을 크게 다운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보는 시장을 놓고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95년도에서 99년도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95년도에서 99년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시장이 많이 올랐냐면 생산성의 혁명, 즉 컴퓨터라는 것 때문에. 컴퓨터라는 게 시장에 도입이 되면서 많이 우리가 일의 효율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럼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공장들이 스마트화되고 자동화되고 무인화되고 로봇화되면서 사실 매출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기업의 매출은 그만할 수도 있는데 비용이 쫙 떨어지면서 와, 이렇게 이익이 많이 늘어나 생산성 혁명이 크게 일어날 수 있죠. 왜냐면 얘들은 이렇게 머리 뒤두르면서 임금 올려달라고도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52시간도 받질 않죠. 그렇죠? 계속 돌릴 수도 있을 거고. 열심히 로봇은 그냥. 이거 정말 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거기에 있는 투자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감안을 한다면 미국 경제를 우리가 허투루 보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비용 줄이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저희 여기 김작가 TV에도 카메라 세대 있지만 촬영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무인화된. 제가 직접 돌리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비용을 낮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회사 잘리면 저래도 좀 어떻게. 안 됩니다. 비싸서. 근데 아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빚을 줄일 수는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뭐 개인 입장에서는 빚을 줄여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보통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제정책을 쓰게 되면 생산성들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빚이 안 줄더라고요. 예전에 그리스 같은 경우도 GDP 대비해서 굉장히 빚이 많았었는데 빚을 줄여라 그 방식을 썼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몇 년 지나도 빚이 잘 안 줄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사례를 많이 봤죠. 그래서 빚은 물론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빚이 천문학적으로 크면 많이 버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더 벌게 하려면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빚을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더 많이 버는 쪽이었었지 빚을 줄여서 좀 검사하게 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많이 줄여서 하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무슨 광고 볼 때 뭐 아껴야 잘 살죠 그랬는데 예, 아끼면은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잘 살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더 많이 벌어야 잘 산다라는 건 아끼면 그냥 중산층 중에서도 그냥 네. 좀 먹고 살 만한 거지 부자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개인 입장에서도 어쨌든 네. 뭐 빚이나 대출을 줄이는 건 중요하지만 많이 벌어야 돼요.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풍생 맞아지고요. 네.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네. 저도 그렇지만 열심히 쓰다 죽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열심히 쓰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벌어야 되는 그럼요. 많이 벌어야죠. 있는 거겠죠. 예, 예. 자, 그럼 유럽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유럽 경제는 그동안은 많이 어려웠었어요. 네. 당연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의 경제는 의외로 중국하고 많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유럽은 잘 아시다시피 네. 일단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있죠. 네덜란드라든가 독일 같은. 의외로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또 이들 국가 대부분이 또 관광으로 많이 먹고 사는 국가들입니다.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들 국가가 코로나 때 제일 큰 타격을 받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명품 소비도 많이 줄었고 중국인들의 명품 소비가 얼마나 많이 줄었었냐면 오죽했으면 지난해 명품 소비 1위가 한국이었겠습니까? 중국을 제끼고 전 세계에서 작년에 우리나라 1위였어요? 전 세계에서 1위였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죠? 아니 이게 아니 뭐 인구 평균 뭐 그런 건가? 그게 아니면- 아니라 1인당 구매가 저희가 1위였었어요. 실제. 1인당.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중국이 차지했거든요. 대단하네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글로벌이 리오프닝이 되면 될수록 유럽 경기는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관광. 제가 실제 지난 연말에 네. 뭐 유럽에 다녀왔잖아요. 네. 실제 많이 회복이 되고 있었었고요. 네. 두 번째 어쨌든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우리나라보다 브랜드력이 되게 좋습니다. 좋죠. 벤츠, BMW, 루이비통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고. 이것과 관련된 소비는 또 역시 아시아 쪽에서 뭐 미국도 있지만 아무래도 중국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 중국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유럽 경기는 생각보다 회복이 좀 빠를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유럽 경제를 괴롭혔던 가장 큰 것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스 가격이었는데 지금 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가 있습니다. 아울러 재밌는 게 뭐냐면 유럽의 경기가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에서 수혜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그 유럽 지역에서 많은 국가들이 방산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독일의 닥스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갔던 게 라인메탈이라는 회사 때문이거든요. 방산업체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의외로 이제는 뭐 피해도 있었었지만 수혜가 되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유럽 경기가 뭐 대단히 핫하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단 이런 어떤 그 전쟁 때문에 있었던 가스 가격이 많이 내렸고 동시에 지금 말씀드렸던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에 나선 점들도 있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유럽 경제는 점차 정상화로 가고 있는 그림이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경기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관련이 있다 하셔서 그러면 중국 경제 어떤지랑 중국의 경기 반등은 한국 경제 살리는 좀 촉매제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중국하고 한국하고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 좋죠. 사실 정치적으로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겠어? 뭐 여러분들 우려대로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 물건을 안 살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생필품들이 우리에게는 소비재들이죠. 뭐 화장품이니 뭐 이런 것들일 텐데요.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런 흔히 얘기하는 소비재들 같은 경우가 이미 자리를 많이 잃었습니다. 예컨대 며칠 전에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번 주에 나온 건데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점유율이 이제 1%대로 떨어졌더라고요. 사실상 뭐 의미가 없죠. 뭐 저도 이게 삼성전자 전 최신 폰 들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한국 폰 안 씁니다. 일단은 폰도 안 쓰죠. 화장품도 중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 게 있죠. 그러니까 싼 거는 자기네들 거, 비싼 거는 프랑스나 미국 거. 이런 식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이미 살지 않는 건 다 안 산다. 다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건 중간재들입니다. 예컨대 반도체 같은 부품, 석유화학 같은 이런 어떤 제품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철강이라든가 이런 건 좀 다른 거죠. 이거 산업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살 수 없다. 특히 우리 거를 안 사면 다른 걸 사더라도 그럼 다른 데도 거의 비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수요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반등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 수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비재가 아닐 수 있는 거지 사실 다른 어떤 중간재 부분에서는 여전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올 초에 중국 경제 회복이 되게 빠를 거로 생각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예, 생각보다 올라오는 속도가 더디네라고 했는데 4월 들어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4월 들어서 중국의 성장률 같은 경우도 원래 4% 정도 예상했는데 4.5%로 올라갔고 또 우리가 소매 판매도 7% 예상했는데 10%가 넘었죠. 네. 그래서 아직 제조업은 덜하긴 한데 서비스업 중심으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구나. 특히 이번에 아시겠지만 노동절이 있었었죠. 5월 초에. 뭐 신문 보셨겠지만 거의 인산이네죠. 네. 그렇죠. 뭐 무슨 막 만리장성 이런 데 가서도 뭐 길 몰려다니고 전 그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네.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을 매달 갔었기 때문에 매달이요? 매달 갔었습니다. 왜요? 120번 넘. 중국에 대한 걸 알려면 가봐야 돼요. 이게 가보고 안 보고는 차이가 되게 큽니다. 회사 업무로 가냐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많이 갔어요. 이번에도 개인적으로 개인 돈으로 갑니다. 회사에서는 돈을 안 대주네요. 이게 사장님이 보셔야 될 텐데. 야, 그렇죠? 매달이라. 야. 예. 아니, 돈이 꽤 들어갔는데도 아, 워낙 가까운 나라긴 하니까. 예. 그래서 뭐 이제는 중국 가면은 그냥 그렇게 이제 친숙할 정도로 네. 대단히 많이 갔었고 그렇게 자주 가도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보였어요. 이 변화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중국이 되게 빨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코트라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에 있는 증권사들한테도 니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니?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의뢰를 해놨던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대단히 빠른 것 같지 않은데 소비 쪽, 즉 서비스업 쪽부터는 확실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업 분야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더딘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건 저는 중국의 부동산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부동산이 반등을 해야 사람들이 그래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야 가전제품도 받고 막 그럴 거니까 예 그럴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게 중국 사람들도 휴대폰을 왜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저 이렇게 했었을 때 퀄컴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발표한 게 중국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없다. 기대만큼 없다라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중국에서도 그 설문조사한 게 있었어요. 왜 당신들 휴대폰 안 바꾸니 그랬더니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뭐 바꿀 게 없다. 왜 그나물의 그 밥이다. 예. 그런 거죠, 그죠? 뭐 바꿔봐야 뭐 갤럭시 21, 22 뭐 차이가 있어봐야 뭐 나는 잘 모르겠고라고 하니까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말 어떤 변화가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는 건지 또 이 사람들이 바꾼다라면 또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해서 한 번은 제가 좀 더 가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재까지는 어쨌든 간에 기대치가 너무 낮은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먼저 회복은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이 혹시 반등을 시작한다라면 제가 볼 땐 제조업 쪽으로 온기가 돌 수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의 부동산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국가가 지금 정책을 쓰려면 우리도 똑같은데 부동산 보셨지만 예전에 뭐 전 정권 때도 부동산 잡내만 해왔는데 뭔 정책을 써도 안 됐는데 금리 올리니까 바로 잡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금리가 많이 낮아지면 반등할 거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반등을 못 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정책 중에 금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럼 중국에서도 통화 정책을 써야 부동산을 유의미하게 반등을 지킬 수 있을 텐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의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 미중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잖아요. 미중 간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 방향으로 가면 즉 같은 방향으로 가면 괜찮은데 다른 방향으로 가면 실제 외국인 자금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정책을 못 썼던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중국도 많은 것들을 수입하다 보니까 지금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만약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즉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간의 금리가 벌어지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들여오는 원유 가격도 비싸게 들여올 거고 달러 베이스니까 또 수입 물가들도 올라가게 되니까 사실은 소비 부양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종결이 됐다. 그리고 좀 섣부르지만 혹시 미국이 정책 전환 기대감이 높아지면 중국은 더 강하게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이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역으로 생각을 해서 야 미국이라는 국가가 통화 정책도 이제는 더 이상 긴축을 안 할 거고 혹시 예상과는 다르게 정책의 전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중국은 생각보다 강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중국 분들도 한국에 좀 많이 여행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뭐 그래야지 또 와서 분노의 소비를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럼요. 근데 또 많이 오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 드는 게 한국 분들이 사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반일 감정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여행지가 맞아요. 일본. 사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이상하게 우리나라 분들은 일본을 싫어하면서 일본 본인들은 다 나가잖아요. 그죠? 요즘에 진짜 많이 가고. 그냥 다 가요. 네. 예. 뭐 그럼 뻔히 하면 중국도 똑같아요.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여행은 별개 문제예요. 좀 올 것 같은. 왜냐면 어쨌든 일본도 우리가 여행 뭐 안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요. 뭐 일본 가면 참 여행하기 좋잖아요. 특히 이번에 그 노동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인들이 이 데이터를 보니까 외국을 많이 안 나고 거의 내국 여행이었더라고요. 자기네 나라에서. 근데 그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몰리니까 사람 재미를 못 받고 예를 들어 하이난 같은 경우는 호텔 1박에 2천만 원씩 했었어요.
일부 호텔이긴 하지만 아, 정말 비싼 예, 너무 비싸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뭐 중국인들이 황산이라는 데 올라가지고 못 내려와서 막 전부 화장실에서 자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럴 거면 정말 싼 한국으로 오는 게 비행기 값도 싸고 그렇죠, 참고로 3월 31일부로 중국의 비행기 관련된 티켓 가격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왜 안 오나 싶었는데 실제 비행기 값이 비쌌었고요. 티켓 값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떨어졌다는 게 북경일보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그 기사를 읽었고요. 그렇게 감안을 하면 일단 비행기 티켓 값도 많이 내렸고 이번에 뭐 노동절 때 보니까 이제 내국 여행에서 사람이 너무 많은 것도 봤으면 굳이 뭐 가까운 데 간다면 그렇죠. 한국에 대한 선택도 있지 않을까.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치안도 깨끗하고 여행하기 좋으니까 되게 여행하기 좋죠. 많이 오시지 예, 않을까 예. 싶습니다. 와서 좀 돈 쓰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얄밉지만. 자, IMF가 또 한국 경제 성장률 굉장히 많이 내린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정확히 좀 어떤 사회가 지금 한국 경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같은 이유였었습니다. IMF가 내렸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반도체 부진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 맞물려 있는데 중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국이 다른 나라 국가보다 좀 부진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IMF가 이 전망을 할 때 발표를 한 건 최근이지만 사실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작성이 되고 너무 조금 이제 IMF가 전망은 잘하긴 하는데 너무 후행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발표를 할 때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텀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수정이 많은 국가인데 아마 하반기 때 이렇게 삼성전자가 일단 감사한 걸 모를 때 나온 거라서 그렇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또 동시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내릴 때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걸 빼먹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경고는 봐야 되겠지만 유의미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수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이 중국과 점차 좀 멀어지고 뭔가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좀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받게 되는데 그런 건 좀 괜찮은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국가인데 어디와 척을 지고 이런 건 좋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중국에도 많이 수출하잖아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정확하게 그냥 서방 국가 아니면은 중러 이렇게 확 갈라졌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재밌게도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국가가 독일하고 프랑스도 있거든요. 프랑스하고 독일이 미국하고도 대단히 가까울 텐데 경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양다리를 걸쳐이고 있는 걸 봤었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과연 그 큰 시장을 굳이 우리가 먼저 놓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제가 짧은 식견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 시장을 포기했었을 때 미국이 과연 그만한 걸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IRA를 통해서 한국이 되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자꾸 미국 정책을 보면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중국에 안 들어가니까 미국에서 내가 모든 혜택을 다 줄게가 아니라 미국 기업 우선이야라는 걸 하는 걸 봤죠. 이번에 IRA 때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자동차는 오로지 미국 자동차밖에 없었었죠. 자, 그렇게 놓고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고 그럼 이쪽은 시장을 뺏기면 우리한테 과연 남는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참 쉽지 않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 굳이 있는 시장을 우리가 애써 먼저 그렇게 던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는 모르니까 정치에겐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뭐 경제적인 것만 놓고 보면 여전히 큰 시장이라는 걸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 좀 아쉬움이 되게 많죠. 예.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생각보다 안 좋은 상황인 거는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제일 문제겠죠. 더 문제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것도 많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 한국 분들의 어떤 그 가계의 상황 즉 이제 그 현재 돈을 벌어들이고 쓰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생활이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임기치에 와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한국은행에서 볼 때 이와 관련한 부분들이 위험하긴 한데 이게 더 증가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부동산 시장도 대부분 조금 약간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현 수준에선 추가적인 위험보다는 뭔가 완화될 거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일본은요? 일본 같은 경우가 되게 재밌는 국가인데요. 역시 일본 경제가 많이 어려웠던 건 역시 뭐 수출도 있었을 거고 관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었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놀러 가긴 하지만 일단 관광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외화 유입이 대단히 많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최악은 넘겼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최근에 일본과 미국이 대단히 가까워지면서
미국이 일본한테 경제적 혜택을 많이 주려는 노력들이 보여요. 예컨대 이번에 IRA와 관련된 후속 조치에서 지난해 12월 1월 달에 있었던 거하고 이번에 구체가 나왔을 때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 배터리 이런 거 만들 때 이전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일본을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일본에 대한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건 조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일단 미국은 일본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는 미약하나마 회복세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위험한 건 많이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무래도 현재 일본이 지금 취하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YCC라는 정책,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 그래서 현재 일본의 그 국채 금리를 아시겠지만 그 1%대 미만에서 묶어 돌려는 이 정책이 있는데 향후에 이 정책을 어떤 식으로 완화는 시켜야 되거든요. 평생 들고 갈 수 있는 정책은 아닌 거니까 그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한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나빠지고 있는 쪽보다는 그래도 조금 좋아지고 있는 쪽에 확실히 무게를 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신흥국 경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신흥국 경제는 국가마다 지역마다 제가 볼 때 많이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신흥국과 관련해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국과 연관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회복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긴 건데 옛날에는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이 제일 먼저 나자빠졌었어요. 아시겠지만 양털깎기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신흥국 몇 개가 무너져야 미국이 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물론 아주 어려운 신흥국가 몇 개가 쓰러진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 원래도 걔네들은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하기 그렇고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위험했던 국가 두 군데가 영국하고 일본이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영국에 트러스 총리 있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일본이 있었고 그래서 이전처럼 미국이 무조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이 어려워진다라는 논리는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만큼 신흥국들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건데 이전만큼 어려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중국이란 국가가 좋아지면 원자재를 많이 쓸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흥국 대부분은 원자재 관련 국가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숨통이 트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사님에게 경제 전반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려고 하고 보고 있는 이유는 아마 주식시장 때문이겠죠. 현재 주식시장, 한국이랑 미국 증시 점검이랑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지난해 올해 전망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 전략 팀장들이 답을 내릴 수 없는 몇 포인트 가냐면 아마 처음으로 대답들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냥 박스권이다. 아니면 변동성이 크다라고 해서 일부러 대답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 저 역시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현재 주식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많이 오를 거다라는 것보다는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질 것 같다라는 정도. 아직은 우리가 박스잖아요, 그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데 무게를 두고 있고 다만 올 여름 있기 전에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둔화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둔화가 오긴 올 건데 이게 얕은 침체냐 깊은 침체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얕은 침체냐 깊은 침체냐 논란과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돼서 시장의 유동성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두 가지가 맞물려지면 제가 볼 때 한 번 정도 쉬어가는 국면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까지는 전형적인 박스권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갑론을박이 앞서 말씀드린 미국 부채 한도가 타결이 되면 유동성이 시장에서 많이 증발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합쳐질 경우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있을 것 같고 이 쉬어가는 국면 이후에 다시 이 반도체가 반등하는 시기, 그렇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맞물려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상쇄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반기 특히 연말로 갈수록 지수는 현 수준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님이 또 다른 곳에서 코멘트로 변화무쌍한 시장 속에서 나의 생각보다 시장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신 게 있던데, 요건 어떤 코멘트로 봐야 될까요? 이게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저희들 또는 저 말고도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건데 이분들 전망을 보면서 맞췄다 틀렸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사실 당연하겠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은 누가 맞춰본 역사가 없어요. 경제는 더하고요.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경제라는 걸 움직임을 다 맞추려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아야 돼요. 예컨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일어나서 언제 끝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는 것도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만약에 저희들의 전망이 혹시 틀린다라면 뭐 제가 제일 많이 틀리겠지만 혹시 틀린다라면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냐면 시장을 보고 화면 조정을 하셔야 돼요. 저분들의 말씀이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면 시장을 보면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보면 특정 사람의 이 뷰를 맞추려는 특성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그동안 워낙 잘 해오셨을 거고 또 너무 훌륭한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기대는 경향이 있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커닝도 많이 하고 참고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분들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특정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 얘기가 틀리니까 이 사람 얘기가 맞겠지. 저 사람 얘기를 신봉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지그대로 믿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댓글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어떤 분들이 됐든 그 생각은 존중해 주시되 혹시 내 생각과 다르게 시장이 흘러갈 때는 시장이 왜 그렇지 해서 시장을 중심에 놓고 화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특정 사람이나 유튜버들이 답이 아니고 시장 자체가 답이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라는 점을 시장에서 찾고 시장 중심으로 저는 뷰를 가져가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오판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분들이 아무리 잘 맞추셨어도 그건 뭐 지금까지 기준에서 맞춘 거고. 그렇죠. 미래는 또. 네, 훌륭하신 분들이었고요. 저도 뭐 많이 해드렸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어떤 주식 사야 됩니까, 그러면? 사실 어디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섹터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볼 때 섹터보다는 뭐 종목별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뭐 길게 보는 분들은 뭐 반도체도 나쁘지 않겠죠. 다만 반도체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고 했을 때 한 번은 반영을 할 것 같고 그때 제가 볼 때는 사면 길게 들고 갔었을 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는 길게 가져갔을 때 괜찮다. 예. 뭐 짧은 시기로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가져가는 산업들이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그래도 기업별로는 다르지만 뭐 방산 쪽에서도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이 리오프닝 됐었을 때 의외로 관련 기업들 중에서 보물들이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특정 기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사람들이 뭐 카지노, 화장품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데 의외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중국이 중국 것만 쓴대. 그러면서도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기업들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조금만 힌트만 주시면 전혀 모르겠는데. 중국에 공장 많은 기업들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생산이 많이 돼서 중국 것들을 대량으로 생산해 주는 기업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뭐 몇 군데에서도 얘기를 한 건데 우리나라 면세점 같은 경우도 사실 주식을 볼 때 그냥 틀리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있어요.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패점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면세점들의 패점 시간이 6시 반이거든요. 오후 6시 반이요? 예, 너무 빠르죠. 그렇게 빨리 문 닫아요? 예, 사람이 없어요. 해외 안 나가본 적이 그렇죠. 꽤 돼서. 이거를 8시로 바꾸면 시그널이죠. 그렇죠. 예. 손님이 많다는 거죠. 예, 많다는 거니까 많이 오신다는 얘기일 거고 그런 것들이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을 연장시킨다는 얘기는 더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쇼핑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함이고 그러면서 같이 보는 게 이제 거기 고용도 뜨거든요. 그 신규 채용 이런 거 늘어나면 거의 확실시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이터를 봐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현재 미국이 제조업 국가로 변신하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조업을 건설을 할 때 그거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미국 기업들이 되게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기업들도 좋을 것 같고 조선에서도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업종들을 많이 찾아보면 뭐 괜찮은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좀 어떤 주식은 좀 조심해야 되고 좀 팔아야 될까요? 지금 제가 보기엔 국내 주식들 중에서 대부분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조심해야 될 쪽은 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실적을 반영하는 거고 밸류에이션이 중요한데 과도하게 많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버블이 끼어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그 기업들 중에서도 앞으로 더 많이 갈 기업도 있을 거고 아닐 것들도 있는데 지금 그 안에서 그런 옥석 가리기를 하는 거는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시장에 돈이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면 투자하실 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좀 소외되어 있는 것들을 사면 물론 아주 길게 보면 좋아질 수도 있을 건 같은데 그 소외 기간이 너무 길고 또는 그 소외되는 기간에 의외로 낙폭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몇몇 기업을 밸류에이션을 해보니 너무 싸서 들어가 봤더니 와, 그 뒤로도 한 15%에서 20%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너무 싸다고 해서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게임은 지금은 조금 지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이라도 보다도 소외되어 있는 쪽은 굳이 시작할 때 들어가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예. 아까 전에 이제 빚이랑 성장률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에 중요하고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미국 경제 얘기할 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 바이오주들이 원래 굉장히 많이 싸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도 지금 딱 오늘 한 번 더 올리고 하면서 다음 달에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도 어떻게 바이오주에서 좀 튀는 종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하반기에는 바이오 쪽에서도 뭔가 조금 오래 쉬었으니까 반등의 기미 있을까요? 이미 제약 바이오나 아니면 그런 의료 쪽에서는 생각보다 좋은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잘하는 분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쪽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숫자도 나오고 사실 이견들도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뭐 긍정적인 기업들이 뭐 치과 쪽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충분히 그쪽과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우리가 뭐 바라봐야 될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대치를 여전히 낮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개발을 한다라고 하지만 저도 이제 바이오 투자했다가 좋은 경험도 있고 안 좋은 경험도 있지만 생각보다 신뢰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고 실제 제가 봐도 신약 개발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암제와 같은 어마어마한 약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3상을 단독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그 기업이 그걸 성공한다고 해도 문제인 게 약은 신뢰가 중요한데 메이드 인 코리아 이름을 달고 세계 시장에 내놓으면 안 팔리겠죠. 약을 딱 보면 야 이게 글로벌 제약사들이 만든 그렇죠? 이런 게 되게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뭐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메이드 인 필리핀제 항암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 약이 실제 되게 효능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뢰를 못하고 나서 야 이게 약이 맞겠어 이런 거거든요. 약은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웬만한 기업들은 임상 1상이나 2상까지는 가능한데 정말 중요한 약이나 3상은 반드시 글로벌 기업들, 우리가 빅파마들로 같이 하거나 아니면 빅파마한테 라이센스를 넘겨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넘기고 우리가 직접 한다라는 건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혹시 이 기업의 약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 특정 빅파마들이 볼 땐 다른 데서 더 좋은 약이 개발되고 있을 경우 그렇죠? 그럼 많은 기업들 제가 탐방을 가보면 우리 약 되게 좋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좋은 약이 있다면 굳이 이 약을 할 필요가 없죠.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그거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때예요. 유효하지 않아서 왜냐면 분명히 빅파마들은 여우 같은 애들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될 것 같아. 가능성이 있으면 라이센스 아웃 해요. 왜냐하면 그 빅파마들이 라이센스 아웃해서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다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가능성이 있으면 많이 가져가는데 그조차도 안 한다는 얘기는 실제 이 약의 성공 가능성이나 약효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유효성이 있으면 이 약보다도 다른 데서 더 좋은 게 발견이 되거나 더 빨리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으면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터무니없이 야 분명히 저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3상을 한대 아니면 본인들이 이런 약들을 개발했대 라고 얘기하는 건 전 믿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국이 단독으로 뭐 유의미한 글로벌에서 최고의 치매 치료제를 개발한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정도면 노벨 의학상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기업들이 돈도 없는데 그걸 개발을 했다? 저는 사실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옥석은 조금 가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 투자가 사실 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섹터보다 어렵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데 좀 조심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전에 비해서 밸류에이션도 많이 못 주는 게 옛날에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모를 때는 처음에 라이센스 아웃되면 그게 100% 성공할 줄 알고 이게 뭐 6조짜리 약이야 그러면 6조만큼 밸류에이션을 다 줬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 약이 실제 라이센스 아웃이 돼서 즉 판권을 판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마일스톤이라 그래서 그 약이 성공할 때마다 돈을 중간 돼 있고 주다가도 엎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밸류에이션을 많이 못 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올해 남은 시장에서 전환점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든가 혹시 주식 매수 타이밍 좀 편안하게 주식 사도 되는 괜찮은 지점, 지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연준을 보면서 저는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연준이라는 조직을 보면 네. 모든 경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참고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그 정책 효과가 6개월 정도 뒤에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생각이 되게 다른 게 뭐냐면 올 하반기에 아마 저 말고 저는 조금 시장을 좋게 보는 편이니까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착륙, 즉 경기가 안 좋아지는 침체 정도가 굉장히 심한 침체를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올 연말에. 그러면 올 연말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번 6달을 계산을 해보세요. 그렇죠. 지금 5월이니까 6, 7, 8, 9, 10, 11, 11월이면 그러면 지금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즉 연준이 오히려 금리 인하를 잘 안 하겠다. 또는 금리 인하를 해도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시그널입니다. 저희들 말씀은 못 믿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연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연준이 바라보는 미국 경기가 더 정확할 거니까 거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이 어쨌든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내려도 정말 제한적이요라고 하면 역발상으로 연준이 그만큼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경제가 그만큼 나빠질 개연성이 낮구나라고 판단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경기에 대해 침체의 우려로 과도하게 하락한다면 그건 그냥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이 유의미하게 통화 정책을 쓸 때입니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어쨌든 경기는 부양을 시켜야 되겠고 그 초점을 부동산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쓰면 그게 단순히 부동산만 오르는 게 아니라 한국의 IT 수요하고도 직결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리고 아주 큰 경기 반등을 노리고 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전환 시각을 바꾸셔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서 저는 뭔가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사님 어쨌든 시장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좋게 보는 편이신데 그래도 여전히 혹시나 올해를 뒤흔들 수 있는 남아있는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가장 큰 리스크 중이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가 있을 건데 일단은 연준의 정책 실수 가능성이죠. 그동안도 있었어 왔고 진짜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더 이상 올리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올린다라고 얘기하면 저로서도 참 생각보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시장이 가능성. 뒤집어질 것 같은데.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더 올린다고 그렇죠. 말하시는 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의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돼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더 문제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되는 즉시 시장에서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채 한도와 관련한 31.4조의 미국 부채 한도는 올 초에 이미 다 찼어요. 그럼 지금은 무슨 돈으로 연명을 하고 있느냐. 일단 특별 조치를 통해서 일단 돈 쓰는 걸 줄이고 있고 여러 가지 나가는 걸 막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TGA라고 그래서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연준에 맡긴 계좌가 있어요. 여기서 5천억 달러를 뺏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준에서 돈을 뺏쓰고 있다는 얘기는 연준이 가지던 돈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됐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좋기도 했지만 실제 경기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고 거기에 나오는 유동성까지 더해져서 미국 경기가 좋았던 것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 정부가 야당하고 부채 한도 협상에 성공을 하면 그 뒤부터 다시 이 계좌로 돈을 넣어야 돼요. 그만큼 시장에는 유동성들이 다시 연준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는 부채 한도 협상이 됐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채 발행 안 되고 있거든요. 국채 발행이 되면 김 작가님 저는 이제 국채를 살 거 아니에요. 사면은 나는 걔들한테 미국 정부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만큼 내 돈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나면 유동성 축소 효과가 일부 있다. 그리고 이게 단독으로 움직이면 조금 영향이 덜한데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의외의 변동성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들,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들 많이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면 사실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때 더 중요한 거는 2분기 때는 과연 어떨 것인 거에 대한 전망이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아직까지는 다들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네. 흔히 셀온이라고 하죠.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날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까지는 좋았으나 다음 분기는 자신이 없어.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지금이 정점일 거고 향후 2분기부터는 미국 경제도 둔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니 또 금융 불안 때문에 미국 경제도 둔화된다고 하니 정점일 거야. 그래서 일단 팔고 오자. 라는 심리들이 되게 많아서 2분기에 대한 기대치들이 사실 없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없어서 지금부터 아마 2분기 시장에 대해서 좋을 건 아니겠지만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낮아져서 아마 그 정도 기대치까지는 제가 볼 때는 줄어들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시장에 생각하는 우려만큼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기업 실적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는 경기 침체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가는 빠지는 게 정상일 텐데 이번에는 경기가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재고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이번 사이클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이클에서는 공통점들이 재고 순환 사이클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 오기 전에 경기가 대단히 화랑이었었어요. 경기가 화랑이니까 기업들은 그 화랑에 맞춰서 설비 투자를 많이 늘어나서 그렇죠. 공급 능력을 많이 확대를 해놨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 남아드는 공급, 이게 많은 재고였을 거고 이 재고를 털어내는 과정에서 이익들이 많이 줄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이건 덤핑을 해야 될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덤핑하는 과정에서 또 사람들을 많이 잘라요. 공장에 설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돈을 더 못 쓸 거고. 그러면서 또 해고가 이어지는 이런 빈곤의 악순환이 다 이어지는 거군요. 김 작가님이나 저나 지금 아마 2년 내내 경기 침체 얘기 듣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코로나 때 물가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공급 부족이었죠.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기업들은 2년 내내 경기가 침체가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적정 재고 수준보다 낮은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실제 침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처리해야 될 재고가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만큼 재고를 처리하면서 낮아지는 기업 이익의 훼손 정도는 아주 덜할 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한 가지 부분에선 재고가 많았죠. 그게 반도체였는데 얘들도 감산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기업 이익은 경기가 나빠지는 것보다는 덜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도 저는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연함이라는 멘트 대주셨는데 그럼 이런 유연함은 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게 가장 유연한 건 내 생각이 꼭 맞다가 아니라 시장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유연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대단히 좋아지면 그 경제를 꺾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는 흔히 긴축을 하죠. 그렇죠. 긴축이 정점일 때 경기가 전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유연함일 거고 또 반대로 시장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과연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 위험한 걸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정책을 쓰겠죠. 그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경제가 어려워질 때를 주식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주식시장이 어려워졌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졌습니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시장을 이끌고 있던 엔진이 꺼졌습니다라고 똑같은 얘기겠죠. 그러면 꺼지고 있는 엔진을 살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각국 정부는 새로운 엔진을 갖다가 경기를 활성화시켜요. 저는 그런 새로운 엔진을 갖다가 장착을 시키는 시기가 이미 주도주가 나온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이런 여러 차례 사례가 있었던 게 99년 닷컴 버블 때 시장이 어려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선 중국의 산업화라는 게 성장 동력이었죠. 자, 미국의 닷컴 버블이 꺼졌으니 이제는 대륙을 바꿔서 중국이라는 국가가 산업화되면서 철강 갖다 쓰고 조선 갖다 쓰고 그랬었죠. 중요한 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는 중국의 산업화가 무너지고 또 중국의 소비라는 것 때문에 됐죠. 중요한 건 중국의 산업화도 중국의 소비도 정부 정책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이 소비라는 걸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때 아시겠지만 이구한신, 뭐 가전하양 이런 어떤 소비 진작책을 썼고 이것 가지고도 안 돼가지고 연평균 16.5% 임금 인상을 법으로 못을 박았었어요. 야, 쟤들 임금 올려줘. 그래서 돈 쓰게 만들어. 그래서 아마 이 법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중국이 싸다라고 놀러 갔다가 이 법이 있고 중국인들의 소비가 높아지면서 소득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한국으로 역으로 관광을 왔던 사례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다 정책에서 나왔어요. 그럼 그 당시에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국이 소비 정책을 썼을 때 여의도에 있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산업화 얘기를 꺼내면서 이거 꺼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 안 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호텔 실리다 20배씩 올라대고 LG생활건강 10배씩 올라대고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미국이 정책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사례인데 옛날에는 경기가 다 꺼지고 나서 바닥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경기가 하강할 때 미리 나와서 그게 IRA예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서비스업 중심에서 제조업을 확장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균형을 맞추겠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도 지금 거기에 일환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경기만 생각을 하고 바뀌는 경제 구조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거죠. 요걸 같이 봐야 시장에서 오판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가 주식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네. 제가 학교는 바뀔 수 없지만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잖아요. 아마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몇 번째 안에 드는 학교에 경제학과일 겁니다. 어디 나오셨죠? 제가 K대를 나와서 아, 고대 나오셨군요. 예. 예. 고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미지세요. 아, 그러세요? 이게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나쁜 의미는 아니죠. 아, 예. 고려되지 어쨌든,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꼭 경제만 가지고 주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경제도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주식은 산업의 변화를 먼저 반영을 하죠. 그래서 이게 경제만 놓고 있으면 주도주를 바닥에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해서 주식을 안 하거나 미리 비우셨던 분들은 최근까지 올랐던 새로운 주도주들을 다 놓치셨을 거 아니에요. 2차 전지 같은 거. 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유연함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가 곧 주식은 아닐 거다. 네.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산업의 변화, 그 산업은 반드시 정부가 합니다. 이 정책을 유심히 봐서 이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색깔의 변화를 만드는지 네.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경제만 공부하실 거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주식 투자를 할 거라면 같이 보시지 않으면 오판이 된다. 오히려 저는 경제보다는 이걸 더 보라고 하고 싶어요. 정책이 바뀌는 게 결국 돈의 이동을 바꾸게 될 것이고 그럼요. 그 돈의 혜택을 받는 섹터에서 10배, 20배 오르는. 제 주변에서 정말 큰 돈을 번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큰 돈을 버신 분 중에서 경제하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경제는 제가 아마 더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 정책 변화는 기업들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하락장에 손실도 꽤 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시장 올라올 때 만회하고도 더 버신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만 놓고 봤던 분들이 돈 번 경우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지금 주목해야 될 정책과 주도주의 힌트는 미국의 IRA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현재 미국이든 중국이든 앞으로 내가 이걸로 먹고 살겠다.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 이렇게 해서 체질을 변화해 보겠다. 그 변환과 관련된 것들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렇죠? 국가는 미국과 중국에 우리가 집중해서 현재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럽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유럽도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핵심 원자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그 신재생 에너지를 정책 전환 이런 것들을 많이 서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도 요즘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중국, 미국의 어떤 경제 체질에 대한 변화, 이 변화가 우리 기업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요거는 경제하고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경제가 다르게 움직인다 뭐냐면 기존에 했던 성장 엔진은 꺼질 거니까 얘들이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로 올라오고 기존 건 꺼지니까 시장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난 종목별 이 교체 움직임은 어마어마하게 활발하다. 그래서 조금 더 종목과 산업에 집중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해보신다라면 그래도 조금 더 세련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럼 그 밖에 혹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도 한 가지 정도만 좀 알려주신다면. 좋은 종목을 고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기업의 변화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마 얼마 전에도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변화는 큰 산업의 변화에서 이 변화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고 동시에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면 굉장히 유효하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결국 기업들이 돈을 번다는 얘기는 소비자가 그 기업의 제품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항상 유행이란 단어를 꼭 되게 중요시 여겨라. 유행이라는 단어가 재밌게도 뭐냐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 특정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저희 뭐 이제 세대가 좀 다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게스라는 청바지 열풍 혹시 기억나세요? 아, 기억 안 난다 하고 싶네요. 그렇죠. 같은 세대를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오래된 얘기지만 이스트팩이라는 가방 열풍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상장돼 있다는 주가가 많이 올랐겠죠. 그 당시에 그 가방 안 매면 안 될 정도로 유행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럼 저는 얼마 전까지 어떤 유행을 봤느냐? 명품 열풍을 본 거죠.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비자들의 기호가 유행이 별게 아니라
그냥 리셀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명품샵에 매일 밤새고 앉아서 그거 살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명품샵들은 그걸 알고 거기서 가격을 더 올렸죠. 그럼 너무 쉽잖아요. 살려는 사람은 줄을 섰고 줄을 서서 물건이 없는데 그 명품 기업들은 가격을 1년에 2번씩이나 올려대고 매출은 매출대로 늘고 그렇죠? 프라이스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프랑스 주식이 좋았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면 그러니까 남들이 되게 선호하는 게 있다. 옛날에 여러분들 레깅스 열풍 불 때도 저게 다 되면 어디 가요? 그래서 효성이 좋았던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주변에서 사람들이 열풍이 있고 뭔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관련 기업들만 잘 떠보시면 즉 소비자의 선호 유행만 잘 보셔도 제가 볼 땐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찾는데 명품 기업에서 가격을 올렸는데 그래도 줄을 계속 없어서 서면 못 사는. 예. 그럼 당연히 기업의 이익은 더 증대될 그럼요. 것이고. 이게 실제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았어요. 제가 프랑스 가서 거기도 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되게 재밌는 거죠. 굳이 뭐 볼 필요가 있나요? 네. 그 주식 사면 명품을 더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 살 거를 한 5개, 6개 사는데 네. 뭐하러 명품 선입에 줄 서 있습니까? 네. 나중에 그거 가지고 돈짓하지. 그죠? 가서 4개 내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이 줄 여기서부터 그렇죠. 따져. 예. 한번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좀 다 요약하는 좀 질문 드려보면 약간만 힌트만 주셔도 되는데 뭐 종잣돈 만약에 5천만 원 정도 있다면 어디에 좀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담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네. 첨단과 관련된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네. 뭔가 지금 제조업 중에서 미국이 첨단 제조업 바뀌는 과정에서 수혜를 보고 특히 중국을 배제시키는 기업들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중국이 리오프닝 됐었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해서 무슨 뭐 단순히 면세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그 안에서도 핵심적으로 이 기업은 참 묻혀있으면 괜찮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올해 하반기 내내는 왜냐면 오늘 분명히 올 하반기의 키워드는 미국의 경기는 둔화되지만 중국은 올라간다라는 거니 사실 중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쪽에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같이 좀 혼란한 시기에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 좀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작가 TV에 또 처음 나오셨는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김작가 TV에서 불러주신 것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너무 늦게 예, 요청드렸습니다. 별 말씀을 저도 뭐 잘 보고 있고요. 뭐 앞으로도 뭐 김작가 TV에서 뭐 또 자주 불러주시면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했는 그런 어떤 바람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시고요. 요즘에 누군가는 저희 채널을 중립지대라고 예, 그러니까요. 저도 중립지대 이렇게 나오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최근에 신문을 많이 보시면 네. 신문에 나오는 투자 전략은 여러분들의 전략이 아니에요. 아직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네. 각 증권사들이 내놓는 투자 전략이나 네. 신문에서 내놓는 투자 전략은 기관용 투자 전략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어주를 사라. 자, 경기가 어려우니까 방어주를 사라는 거는 개인은 의미 없는 얘기예요. 아, 진짜요? 예, 방어주를 사라는 얘기는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덜 손해난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방어주를 살 거면 주식을 안 하고 쉬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기관들은, 투신들은요, 법적으로 주식을 비울 수가 없어요.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8, 90% 이상의 주식은 항상 담고 있어야 돼. 그게 그래서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 저희들 같은 경우 그냥 팔면 그만이잖아요. 좀 쉬어서 경기가 안 좋고 뭐 수익률도 안 좋고 상승 확률이 높지도 않은데 굳이 거기서 무리하게 방어주를 사거나 배당주를 투자해서 하는 건 바보짓이고요. 예, 그 얘기는 그냥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쉬세요. 이런 얘기가 될 거고 오히려 그게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되는 건데 그걸 달리해서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는 기관들은 주식을 다 비울 수 없으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바꾸십시오라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보고서 거기 중심이 되다 보니 이렇게 썼다. 그럼 그건 우리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돼요. 바꿔서 그만큼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조금 쉬어주시고 내가 정말 확실히 이 종목 좋아 보일 겁니다라고 하는 종목이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이건 정말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걸 가를 때 제일 좋은 게 사고 싶은 종목이 많을 때가 있어요. 네. 정말 분석을 해보니 많은 종목이 사고 있는데 그건 강세장이 맞고요. 네. 반면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는데 종목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살 게 없네.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면 투자자분들께서도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내가 모르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최근에 뭐 삼천리나 뭐 이런 기업들 많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SG 사태로 저한테 아마 물어보셨던 고객 지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대놓고 얘기해서 저는 제가 애널리스트인데 오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아예 손을 안 댔어요. 제가 모르는 주식은 저는 손을 대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되게 주가 중요해요. 조작과 관련된. 그럼요. 네. 조작이었죠. 아니, 기업이 매출이 10개 들어올까요? 10배가 어떻게 올라요? 저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그런 건 손대면 100% 탈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모르는 주식은 하지 말자. 그리고 정말 내가 아는 기업인데 이익 전환에 대한 확실한 그게 있으면 시장과 상관없이 저는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나오는 투자 전략은 대부분 기관의 얘기를 중심으로 돼 있으니 우리 개인 중심으로 시각을 바꿔서 제가 볼 때 해석할 필요도 있다. 이런 정도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신문에서 그 내용 그대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망합니다.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저희 입장에 맞춰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럼요, 거군요. 그럼요. 그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 기관은 어쩔 수 없잖아요. 네. 항상 뭐 주식 들고 있어야 되는데 네. 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겠네. 네. 저는 이사님 오늘 처음 오실 때 사실 유튜브에서만 그 전에 봤었는데 뭔가 이제 썸네일 위주로 아무래도 많이 보게 네. 되잖아요. 썸네일에서 뭔가 좀 이제 강한 이미지가 왜 그렇게 느껴져? 만들어 놓을까요, 진짜? 네. 오늘 오시니까 되게 이제 부드러운 호랑이 같다. 매매할 땐 무섭습니다. 예, 예. 날카롭고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나오셔서 그 날카로운 이야기 또 해주시라고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중국 여행 갔다 오시면 아마 이야기 업데이트 해주실 테니까요. 오늘 만난 손님은 이선희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